자, 결혼의 정치 경제사. 르네상스기에 봉건제가 본격적으로 붕괴가 됐죠. 그때 인구와 성통제들이 국가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좀 더 이후 일부 나치 때 이야기하고 나폴레옹 때 이야기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은 요 관점 아래서 이야기할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났어요, 저는. 일단, 일단, 이렇게 하면 나이 차가 엄청나 보이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식량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이나 한 명에게 헌신적으로 하는 낭만적 사랑관이나 아니면 여러 명을 만나는 오픈 릴레이션십이나 동성애 같은 거나 아니면 비혼주의자 이런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오랜 기간 인류가 자유에 대한 갈망과 계몽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변화하면서 도달한 지점입니다. 본래 결혼은 전혀 자유롭지 않았고 그걸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죠. 가문 간의 동맹 그리고 경제적 결합이었습니다. 이건 상류층이든 하위층이든. 그래서 흑사병 시기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중세 소빙기 들어가면서 우선은 대기근이 먼저 나왔어요. 대기근이 나오고 이게 좀 살만한가 싶을 때 중세 흑사병이 여러 번 반복해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4억 5천의 인구에서 3억 5천만으로 줄어들었고 유럽은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40% 줄었다는 데도 있고 33분의 1이 줄었다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 지역에 더 많이 죽었거든요. 어떤 곳은 80%, 90% 사망인 곳도 있어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가 낮으니까 30% 정도만 죽었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단 2년 만에 50%, 60%가 사망합니다. 이 당시 발전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 중에서는 80%, 90%가 죽은 곳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4세기 초 이 나라 간 인구를 유럽에서 복구하는 데는 150년이 걸렸습니다. 즉 16세기 초가 되어야 복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르네상스기가 옵니다. 팬데믹 때 미국에 있었던 현상이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현상이 황혼기에 접어든 이제 노인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돈도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돈을 좀 소비가 늘었어요. 그 이유 자체가 내가 이렇게 돈 모아주고 이렇게 절제적으로 살아서 뭐 하냐. 팬데믹으로 저렇게 한 번에 죽는데 미국엔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르네상스기에 일어납니다. 흑사병으로 인한 성직자들의 죽음과 교회가 도움이 안 되는 점까지 포함해서 권위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의 성통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노동력이 게다가 중요한 농경사회였는데 인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강력한 성통제를 휘두르면 바보짓이죠. 그래서 지금 이순기는 즐기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중산층이나 서민층은 사실 생존하는데 극단적이고 이런 연애라는 건 귀족들의 사치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교회가 이때 많이 발달을 해요. 가문의 목적에 따라서 후계자를 한 명 낳으면은 후계자를 낳은 후에는 각자 별도의 연애를 하는 겁니다. 요런 이슈 중에 백년 전쟁에 프랑스의 명예왕이 있거든요. 자기 자식이 이제 자기 자식을 영국의 포로로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게 마을 처녀랑 눈 맞아서 도망가요. 그래서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 그래서 영국에게 자발적으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받아서 영국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런던 사교계에서 그 당시 영국은 뭐 되게 시골이었으니까 저기 유럽 최강국 왕족이 와가지고 여기 사교회가 있으니까 기부인의 마음을 이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영국 남자 귀족들은 저 사람 좀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회라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궁정 로맨스로 돌던 이 중세시대는 궁정 로맨스로 돌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을 소재할 수 있는 르네상스 문학이 좀 넘어갔고 이때 대중문화에서 세익스피어 극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세였으면 마녀, 요정, 이교도, 세속적 사랑, 불륜, 살인, 권위도전, 여성의 자유연애, 파문돼요, 파문. 현대로 따지면 이 당시 서브컬처입니다. 세익스피어의 극작이.
그래서 상류층 귀족들은 이게 하위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성직자들은 저기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급 오락이고 비도덕적이다. 근데 대중들에겐 뭐예요? 상업적인 인기 오락물이죠. 그래서 현대판으로는 서브컬처예요. 고급 문화로 받아들여진 건 사후에 재평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8, 19세기에는 낭만주의 부분까지 같이 불면서 대학 교육이 되고 엘리트 문학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서브컬처가 18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엘리트 문학이 돼버립니다. 이게 뭐 밑에서 올라와서 여론이 언론을 만들고 언제나 역사는 밑에서 올라온 역사가 나오는 거죠. 현대에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교황청에 이런 루체라는 마스코트를 공개하고 이게 사실 서브컬처가 적용된 거죠. 이거 전 세계에 이거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것들인데 사실 지금 현재 공대 뭐 신지식인 교수님 이런 것도 가보면은 뭐 그 피규어들이 놓여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나면 서브컬처가 필수 교양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담 아니라. 그리고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동작해 왔어요. 대중문화가 시대가 지나서 과거 문화가 되면 그게 마치 고급 문학처럼 여겨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는 중세보다 좀 더 감정 표현에 자유로워졌다. 요 정도 시작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어져 가지고 낭만주의 그다음 자유연애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다 맞았다. 낭만주의 문학 쓴 사람들의 상당수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철학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신을 기반으로 하는 목적론적 사고가 중세였다면 꿀벌 시스템, 왕은 신권에 의해서 된 거고 통치하는 자고 기사는 싸우는 자고 농론 그 밑에는 일하는 자들이다. 이게 꿀벌 시스템이고 이 신분 변화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신이 정한 목적론이다. 이런 사고에서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경험론적 사고, 우리가 직접 환경을 경험해보자 라는 게 강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가 조금 더 확장되는데 감정 표현에 좀 더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계약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사랑이고 지역을 농노제에는 지역을 못 옮겨 다니잖아요.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고 어느 정도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확장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시작점이 이 르네상스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감정이란 건 아랫물이 바뀌면서 윗물이 바뀌는 시대로 어느 정도 흘러간 거예요. 물론 아랫물에서 사회 경제 문화가 올라가서 이제 주류가 되면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경험론적 사고가 근대 과학혁명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은 18, 19세기 낭만주의 사고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감소가 사회를 크게 가속화시킨다고 했는데 르네상스기는 오히려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변한 사회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죠. 봉건제 붕괴와 용병의 시대입니다. 자, 봉건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싸우는 자예요. 근데 싸우는 자, 기사가 그 영지를 지키는 거는 신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 영지를 못 지키면 기사는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와 농노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농노는 뭐 반노예처럼 보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영주가 뭐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 전쟁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으로 죽은 숫자 따지면은 용병의 시대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봉건제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더 적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네바 세기라고 부르는 건 이탈리아 상공업자 집단이 성장을 했는데 이 이탈리아 상공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용병도 여기서 용병 사업을 하고요. 여기서 무기도 팔고 그렇습니다. 술도 팔고 군대한테 술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봉건제의 붕괴는 한 가지 이유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교회의 권위가 우선 감소했어요. 인간 중심적 사고. 성직자도 흑사병에 걸려 사망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성수는 아무런 소용이 없네? 사실 소금물이거든요. 두 번째, 운명론적 태도.
신의 목적록 철학에서 인간이 겪는 경험적 관찰을 중시하는 철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단순히 성적 쾌락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험에 대해서 관찰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13세기에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신분 질서가 깨지는 상태인데 사실 이거는 서유럽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동유럽은 바이마르 공화국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쯤에 독일에서 봉건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봉건제가 깨진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선 북부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봉건제를 깹니다. 상공업 무역 금융 중심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래서 제네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상인 농민 계층이 귀족화되는 신분 변화가 생기고 부르주아 계층도 요때 생기죠. 상류층 평민이 탄생하고 푸거 가문이나 메리치 가문은 원래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귀족화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농노마을 공동체의 협상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프랑스의 중앙집권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중앙집권화, 이게 장기적으로는 절대 왕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추징하잖아요. 봉건제는 지역 단위의 자급자족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 화폐 경제가 돌아간다는 건 서로 지역 단위의 그 상공업이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세금 징발은 화폐로 한다는 뜻입니다. 100년 전쟁을 거치면서 기병이 파이크의 방진을 돌파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즉 기사의 한계점이 생기는 시기죠. 그러면서 화약 무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봉건제의 위치가 점점 위태로워져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임금 노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화약 무기의 용병의 시대인데 이게 임진왜란보다 20년 앞선 전쟁이거든요. 오스만 투르크랑 이제 기독교 연합체들이 이제 전쟁을 한 건데 이거 보면 화승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된 기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귀족들은 귀족들의 위치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직, 판사, 궁정직, 군사직, 장교는 귀족의 전유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네들 위치도 위험한데 보니까 중국에 과거제가 있네? 그리고 저거 공부하려면은 돈이 필요해.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권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유럽의 권력을 구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권, 왕권, 학권, 종교, 왕족, 그리고 학자. 그래서 1800년대 정도쯤 되면 물리학 학사 이런 사람들이 에스콰이어 정도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사 바로 아래 정도 수준으로. 이 에스콰이어가 귀족 자기를 받은 사람 아니고 귀족의 영국에서 나온다는데 영국에는 이제 상업적인 권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젠트리 계층이 올라와요. 그 젠트리 계층이 보통 이 치안 판사나 이 에스콰이어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관료화됩니다. 그리고 신흥 엘리트들도 같이 함께, 그러니까 부르주아 중에서 지역 유지되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고, 너무 세면 이제 너는 신분을 같이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이런 것들에서 돈을 댄 사람들이 이탈리아 북부 상업 도시들이거든요. 베니스,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 무기 생산하고 용변하고 향신료 무역도 하고 금융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들, 은행가까지 하고 푸거 가문, 메리치 가문, 로스차일드 전에는 유럽의 경제를 좌우하던 가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탈리아 상인들이 보통 그 지중해 무역을 했는데 그 지중해 무역 중에 중요한 게 여기 그 인도에서 향신료 가져오는 거예요. 인도랑 중국 실크로드나 이런 쪽으로 향신료 가져오고 그런 것들인데 오스만 투르크가 확장하니까 아시아의 향신료 무역 루트가 봉쇄가 됩니다. 그 신항로를 개척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그게 서쪽으로 가요. 이게 신대륙 개척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또 있었던 게 발칸 노예 무역이거든요. 이 발칸 반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스니아 슬라브족들을 납치해가지고 여기 지중해에다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노예 무역은
그 도시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12, 13세기 이때 이 노예 무역 네트워크를 주도했는데 제노와 베니스 상인들이. 그런데 이제 폴란드나 러시아가 좀 강해지고 전성기 때였거든요. 13세기 때 강해지고 슬라브족 국가들도 어느 정도 크고 기독교화됩니다. 교황이 그래서 비판을 하고 교회는 금지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사회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노예를 하면 안 돼요. 약탈을 해도 이교도에 대한 약탈을 해야지 같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약탈을 하면은 교회가 뭐 되게 비판하는 물론 힘이 좀 죽은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비판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선 그래도 계속 노예 무역을 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 반도를 장악하면서 더 이상 슬라브인들을 노예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로 개척된 게 어떻게 된다? 대서양 흑인 노예 무역으로 16세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무역 패턴이 변화되고 삼각 무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흑인 노예 무역은 신대륙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서 설탕과 그 럼주를 가져오는 그런 무역이 됩니다. 그런 노예 노동이 됩니다. 어쨌든 16세기 서유럽은 농노제가 해체되고 자유농민, 임금노동, 그리고 자유노동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말기쯤 되죠.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의 최대 성과고 자유가 봉건제보다 훨씬 확대됐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받쳐주고 기존에 있던 기득권인 기사 계급들도 변화해야만 바뀌게 된 겁니다. 반대로 동유럽은 완전 다른데 독일 지역, 폴란드, 러시아, 프로이센, 발칸반도 오히려 2차 봉건제가 더 강화가 돼요. 똑같이 이동 제한과 강제 노동으로 영주 권력이 강화되고 독일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농장 기반의 귀족인 융커 계급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엘베강 유역으로 서유럽은 상업화되었고 동유럽은 재봉건화되었어요. 이때의 영향으로 여전히 군국주의 권익주의가 어느 정도는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자유주의화돼도 자기네들은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면서 구조를 어느 정도 짜놓고 거기에 각자 위치를 지키는, 쉽게 말하면 신분제를 현대화로 좀 재해석한 거죠. 프랑스도 좀 비슷하긴 한데 처음에 노동계급은 노동계급으로 학교 다닐 때 완전 갈려버리는 거죠. 최상위 대학은 최상위 대학으로. 유럽이 그런 경향이 좀 커요. 그래서 중세라는 세계관의 붕괴는 흑사병이나 인구 감소가 가속화했고 인구가 줄어들 때 이런 세계관의 붕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 적어도 신보다는 인간 중심의 시작점이었어요. 동시에 16, 18세기 절대 왕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16, 18세기까지 넘어가려면 국민군대, 국민개병제 시대가 되었는데 카톨릭 국가들도 이때쯤 되면 당당하게 무역을 하고 궁정 유대인들이 왕실에 금융 대출을 해주던 시대가 되었고 이때가 딱 이제 무적함대 이야기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중요하지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진실은 중요하지만 행위자 없이는 진실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들이 다음 단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류를 이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결혼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되었어도 돈이 걸려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진 않죠. 연애도 여전히 귀족들의 사치였고 중산층 정도만 돼도 그렇게 생존에 대해서 위태롭다 안 위태롭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살려면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래서 사치였습니다. 사치, 귀족들의 사치. 연애의 초창기는 귀족들의 사치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가족과 친척들 안에 여전히 통제해 있었고 가문의 일, 즉 가족 간의 동맹인 건 바뀌지 않아요. 귀족들은 동일하게 귀족끼리 동맹형 결혼을 당연히 했고, 왜냐하면 여전히 전쟁이니까 이거 나중에 귀족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어도 왕족은 맘대로 못하는 시대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민개병제 시대가 돼도 왕족은 맘대로 못하는, 그러나 귀족까지는 이제부터 어느 정도 가능한, 자유가 조금 더 확장되었어도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전 시대와 달라진 건 도시 상인 계층, 상공업 계층 있잖아요. 길드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
이것도 똑같이 자기네들끼리 자산보호, 신분 상승, 기술 독점형 결혼을 합니다. 즉 사업 연계성이 있는 결혼만 했다는 거예요. 농민이나 하층민도 똑같았어요. 여전히 7, 8명 사오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중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거 낮에밖에 못합니다. 이때 전구가 있던 시절이 아니고 밤에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식량 생산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인류사는 단 한 번도 결혼이란 자산보호, 사업 연계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대의 결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오픈 릴레이션십이나 맞벌이 파워 커플이 잘 살아가는 것도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결혼했지만 성관계는 안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우정 결혼하는데 이거 사실 결혼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연애는 각자 하자 이런 식이고 129 정도 불러준다 딱 이런 느낌인데 이게 집 사기 어려우니까 혹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반쯤은 동지론과 그 다음에 사랑을 따로 하는 요런 경향도 있으며 유럽 같은 경우도 제가 부동산 전 세계에 관련된 거 검색을 했을 때 유럽의 여러 가지 평 중에서 이런 게 뭐였냐면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집을 사는 것을 꿈도 못 꿨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유럽도 상당수가 집 사는 거 거의 포기한 세대들 꽤 많습니다. 청년 세대들 중에. 이게 글로벌 제3의 길 이후부터 뿌려져서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시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 결혼도 같지만 실용적 접근이자 신용을 매우 중시하는 르네상스기 결혼의 형태입니다. 낭만적 사랑과는 이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반대할 건데 신용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결합에서 인류사는 이게 변한 적이 없어요. 로맨틱 이데올로기는 제가 보기엔 대체로 재앙을 부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신용과 같은 가치관으로 좋은 결과의 가능성이 높은데 신뢰와 가치관 기반으로 결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연애랑 완전 다르다. 그래서 신뢰와 가치관이 결혼의 영양분과 조리 방법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럼 사랑은 뭔데? 거기에 뿌리는 소금 같은 거 1%를 넘기면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메인으로 삼는다? 전혀 동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니라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포지셔닝 저자 알리스 책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돈과 결혼할 수 있고 당신은 돈과 이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항상 가문 문중에 돈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즉 연애의 결말은 결혼이 아닙니다. 낭만적 사랑관이 배를 곱는 순간부터 재앙이 되는 건 이혼 시기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요게 보면은 결혼율과 이혼율인데 싹 보면은 이혼율이 결혼이 증가했을 때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증가했구나. 근데 요게 살짝 앞쪽에 있거든요. 요게 원래 결혼율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끝나자마자 이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전쟁 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후자는 전쟁 전에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전쟁 끝나고 전쟁 트라우마에 몸 어디 한짝 날아가 있고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아내는 불륜이고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혼과 결혼이 함께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 결혼은 사실 전쟁 전후 결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가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결혼해서 미국으로 많이 가는, 그래야 이제 그 시민권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전쟁 처녀라고 했는데 전쟁 처녀 결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인구 압박의 시대. 자, 150년에 걸쳐서 인구가 복구가 되어 16세기부터 다시
가족주의와 성통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흑사 150년 만에 이제 복구가 되니까 다시 이거 성적 규범 강화, 교회 영향력 증가, 도덕주의 강화, 가족제도 강화로 넘어가게 돼요. 이때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신교가 탄생하는데 루터파, 칼뱅파, 영국 국교예요. 그런데 이때 칼뱅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 부자가 요거부터 설명했다. 카톨릭은 중세 봉건제를 정당화하면서 뭘 하려고 했냐면 농노들을 붙잡아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면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그래야 얘들이 돈 더 벌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을 테니까. 이때 이 차별받는 게 전문 직업 노동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면 칼뱅파는 직업 소명서를 주장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 부자가 된 것은 신의 축복이다. 여기에 기술자들이나 상업자, 은행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칼뱅파에는 상공업자들이 많았고 도시 상공인 신흥부르주아 전문 직업이 이런 제네바 이런 쪽 사람들이 많았어요. 루터파는 뭐냐? 여기가 지금 재봉건화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사실 흑사병 끝나고 난 다음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의 인구가 복구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이민자고 뭐고 다 받아요. 그래서 봉건제가 재봉건화되면서 루터파가 저기서 퍼집니다. 그래서 봉건 질서를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봉건제 상태에서 대농장 귀족들화됩니다. 농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많이 넣죠. 사실 보부의 전쟁까지 직전까지 시기까지만 해도 정돈내 취급하던 곳이에요. 영국은 딱 중간입니다. 둘 다. 귀족과 상인계층이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를 받기 시작해요. 이 신교 사람들, 정확히는 칼뱅파랑 성교의 이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도 많고 기술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을 많이 포섭한 나라가 실세가 됩니다. 스페인 무적함대 시절로 가보면요. 이탈리아 상인들이 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오이씨 이거 갚아야 되겠네? 그래서 조세를 막대하게 거둡니다. 반란도 나오고 세금 없는 국가로 도주도 하죠. 유대인들이 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로 향합니다. 제일 만만한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돈도 많고 얘네들 거두는 것도 있고 성직자들 돈 뺏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로 향해요. 근데 이 네덜란드로 간 사르파림이라고 하거든요. 이베리아 반도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그 당시에 청어절임이 있었는데 청어절임을 보니까 저기 자기가 있던 이베리아 반도 소군가 여기에 청어 잡히는 거 합쳐가지고 청어절임해서 무역로에서 팔면 되겠네. 그래서 네덜란드에 돈이 쌓이다가 네덜란드에 배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무역로를 네덜란드가 장악을 해요. 네덜란드 황금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7세기에.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국은 이때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돈을 뺏어가지고 제대로 스페인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부터 이때 몰락을 하게 된 걸 반면교사 삼아서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비판을 한 게 국부론입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는 어떻게 넘어갔냐? 영국이 항해법과 금융혁명을 기반으로 확장을 합니다. 항해법은 중상주의적 접근이었거든요. 자국 내에 돈이 많으면 그 나라는 잘 살 것이다. 그래서 신대륙을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잉글랜드 무역은 잉글랜드 배로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풍작이었는데 무역 흑자까지 지속이 돼요. 신교도들은 영국이 기회의 땅처럼 느껴져서 영국으로 몰려듭니다. 이 신교도들이 상공업자 기술자인 거 생각하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때 금융혁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600년대 말에 영란은행, 재무성채권, 런던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져요. 대농장과 소유권을 발달하게 하면서 인클로저 운동들이 생깁니다.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 농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농지에 대해서 규역을 짓고 거기에 양을 채워요. 그래서 모직물 산업이 잘 됩니다. 이거를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도 제대로 농지를 활용하지 못한
농민들은 그냥 농지를 팔고 도시 노동자가 되고요. 이걸 활용한 사람들은 이제 대농이 됩니다. 부자가 돼요. 이게 거의 뭐 19세기까지 이어지죠. 이 영국의 모직 산업이. 그래서 국제 자본의 중심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부유한 소국화가 돼요. 이걸 바탕으로 이 다음에 이제 대농장화 되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호주 같은 기업형 소 키우는 기업형 농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1700년대부터 영국의 농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넘어져요. 영국의 식민지가 늘어났고 항해법으로 중상주의적 접근을 하고 금융혁명을 일으키고 농업혁명, 산업혁명이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발전 단계를 영국이 선도적으로 먼저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혁명에 대한 간단한 열거를 해보면 1701년대 파종기를 이분이 발병하시고 이분이 이제 유럽에 좀 구경을 해보고 농사를 저렇게 짓는구나 해서 파종기를 발명하십니다. 이 당시에 네덜란드가 제일 농사를 잘 지었거든요. 그리고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네덜란드인들이 철제전기가 들어와요. 이게 원래 중국식 철제전기인데 근데 영국 안에 기술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대농장화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농기구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대륙처럼 차별하지 않는 국가가 영국이에요. 그 현대판 실리콘밸리예요. 현대판 실리콘밸리. 이 당시에선 가장 최강국이면서 현대판 실리콘밸리. 역사상 모든 제국은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입니다. 영국이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되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1801년에 1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841년에 2700만 명으로 팽창했어도 소맥 수요 90%를 자기네들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1870년에는 미국에 의존하는 식량 수입국이 돼요. 즉 성적 통제가 인구 압박이 엄청나게 되니까 성적 통제가 빅토리아 시대에는 다시 강력해집니다. 게다가 그 이후부터 영국 농업에 불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인구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뭘 했냐? 이민자를 받던 국가가 이제는 인구를 식민지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랑 비슷하죠? 인구가 주니까 이민자를 받고 최대한 기술자도 받고 그러면서 최대한 인구를 늘리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인구가 압박이 되니까 오히려 외국으로 식민지로 인구를 옮기고 그 다음에 성적 통제를 강하게 만듭니다. 보통 인구가 부족하면 국가는 결혼 인센티브를 줘요. 세금 혜택 같은 겁니다. 1900년대 이후 대출도 결혼 인센티브에 들어갔고 이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슨한 성통제를 흘러갑니다. 결혼에 대한 수익은 늘고 리스크는 줄었고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결혼을 하라는 거죠. 반대로 인구가 과잉되고 국가가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성통제를 뭐라고 하냐면 가족제도를 핑계 삼아서 법률, 도덕적 수준의 권위 있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성통제를 전환하고 인구가 늘어봐야 나누어 먹을 목만 줄고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이 이득이 가는 대로 그걸 합리화할 명분을 여론에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기에는 인구 압박이 있었죠. 중세 영주들로 인한 결혼 통제, 교회의 성통제. 그래서 교회의 철학이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 겁니다. 르네상스 시기는 어때요?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됐죠. 좀 더 널널하게 봐줘요. 그리고 16세기 다시 인구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엄격한 성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는 언론, 성통제는 여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100% 호응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성통제를 하면은 그 기괴한 그 음지성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인구가 부족하다고 여기했대. 그럼 독신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독신을 비난해야죠. 너는 뭐 이 애국심이 부족한 놈이야. 너는 어디 하자 있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요. 이걸 지금 세 번째 찍는 거라서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노동력과 구빈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볼게요. 인구가 과도하게 적다. 국가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용이 힘들어져요. 싸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면요. 농노의 노동력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협상력이 증대해요. 마치 한때 재작년까지 있던 개발자 채용 같은 겁니다. 계속 임금이 높아져요. 이걸 먼저 겪은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임금이 너무 높은 수준이었어요. 영국에게 주도권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네덜란드는 1500년 당시 농업의 생산성이 극대화됐거든요. 그걸 받아서 발전한 게 영국의 농업혁명이고, 높은 임금 수준이니까 높은 생활 수준이 만들어져요. 이 높은 생활 수준은 다시 높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공무원들도 이번에 그만둔 이유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고정급들은 장기적으로 생활 수준이 점점 나빠지니까요. 인플레이션을 못 쫓아가. 고정급인데. 지금 사실 철도 파업도 똑같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 10년째 임금이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이 떨어진다? 아닙니다. 임금이 높은 지역은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겁니다. 임금 오를 때까지.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텍사스나 애리조나주 쪽에 부동산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올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재산세 올라가고 그리고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살려고 했다가 갑자기 부동산 올라가지고 그 부동산도 사고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 두 번째 부동산들이거든요. 실리콘밸리 사람들 와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람들 안 오길 바라는 성향이 좀 많을 겁니다. 사실 서울도 같은 구조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오르면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임금 채용이 늘어나면 좋아요. 임금이 낮으려면 인구가 많아야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제가 이전 편에서 국가는 강대국과 선진국 사이를 갈등한다고 했는데 기업의 채용이 유리한 건 강대국이고 임금이 높은 건 고소득은 선진국에 가깝습니다. 이거 보면 중국과 대만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은 실시간으로 임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어도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대만은 중국 언어권 영향으로 임금이 낮습니다. 너 임금 불만이야? 저기 중국에 박사급에 들어온다? 어디 대학만 나오는 애가 너보다 더 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규제 풀면 되는데 규제를 풀어버리면 있잖아요. 기존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봉건영주 토지기족 흉내를 못 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기득권이나 나이든 윗세대들은 이런 변화가 대단히 싫습니다. 새로 경쟁에 노출되기 싫고 그거 하다가 말아먹은 국가가 일본이죠. 유럽도 비슷하긴 한데 일본이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이 규제 등으로 새로운 산업을 규제하고 싶고 농로 늘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게임관리위원회 이게 그거잖아요. 게임과 관계없는 자들이 MBA를 단 행정관료나 기업인들 출신으로 노후 일자리 마냥 세금을 뜯으며 앉아있고 의전이라고 앉아있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국가를 위해 노력한다고 믿습니다. 역겨운 행태인데 아무도 이걸 역겹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MZ세대는 역겹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제일 커요. 윗세대는 역겹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보통 돈 걸린 사람들은 규제가 풀린 다른 나라에 투자하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나라는 버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죠. 이게 정치와 주류 세력이 섞이면 복잡한 심리들이 현실에 적용되는데 아무리 부정해도 세상 기득권과 적당한 성공에 안주하는 중간계층의 야합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세대의 숙명입니다. 이걸 뚫고 가는 거. 이게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된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일하는 아저씨 플러스 노인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 사람들 정년도 계속 연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 세습 정치라는 신기한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바꿔 생각합시다. 이 노인 세대와 일하는 아저씨들을 세상의 변화와 경쟁의 틀에 집어넣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존의 기득권 정치인들 자체의 입지가 위태로워집니다. 표가 많으니까. 사실 유럽도 같고요. 그래서 일본의 현황을 보면 실용과는 개의 거리가 멉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장인 정신이라고 포장하는 것들이죠. 10년이면 자기 레스토랑 만들어야 하는데 한 달이면 가르칠 걸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걸 장인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국가를 굴려요. 고객의 캐리어 받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달려 올라가고 그게 서비스랍니다. 이런 서비스 솔직히 필요 없는데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케인즈식 정책이에요. 땅을 파고 무의미하게 땅을 채우는데 돈을 줘도 경제에는 유익하다. 이게 케인즈입니다. 총수요 정책. 그래서 다시 17세기로 돌아가면 임금이 너무 높으니까 네덜란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리쇼어링 주장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 이게 가능한가는 봐야 돼요. AI와 자동화로 바뀔 수 있는가? 싱가포르이 전례가 있긴 한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고 어떤 식으로 저 높은 임금을 감당하면서 저게 가능할까? 사실 의문입니다. 아니면 에너지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춰 에너지 디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을 저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의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2030년까지 석유 과잉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보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제조업을 잘 굴리고 기존 기득권을 영주 흉내내면서 클 수 있는 게 인구 과밀의 장점인데 인구가 적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때려가지고 저것들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결국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 부족은 모두를 새로운 경쟁에 뛰어들게 하고 즉 세상을 빠르게 혁신시킵니다. 두 번째, 인구가 적으면 가장 어려운 게 군의 병력 충원이 힘들어져요. 케인즈주의는 돈 뿌릴 때 크게 두 곳에 뿌리는데 방산과 복제요. 이게 총수요 증대시키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요걸 제가 대충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요 밑에 요거거든요. 요거 설명하려고. 요거 대충 넘어가는 이유가. 세 번째, 여기까지는 1번 저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2번 군의 병력 충원이 힘들어집니다. 인구가 적을 때. 자, 저 인구가 적을 때 군의 병력 힘들어서 여러 가지 성통제를 하고 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치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농노제에서부터 나폴레옹, 나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가부장제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전형적인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첫 번째 남성의 책임감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상, 모성도 강조합니다. 어머니상을 강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성의 사회적 자본을 추락시킵니다. 너 애국심이 부족하네. 너 하자있네. 도태남. 이 뉘앙스, 독신자들에게 말하는 이 뉘앙스가 1920년대부터 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중적인 성도덕을 이용합니다. 이 성욕으로 남성의 충성심을 통제하는데 성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적으로 통제시킵니다. 근데 군대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욕을 이용해요. 공창제나 매춘을 묵인해요. 일본 제국, 나폴레옹, 나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클럽이나 야동 이런 것들 비판하겠지만 이런 현대식의 가벼운 만남이 훨씬 건실합니다. 오히려 이런 보수적인 성통제를 할수록 이 괴상한 것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사실 국가는 전쟁 시에 이 충성심을 위해서 마약이나 술 중독성 약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군한테 필로폰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성도덕이 좋았다는 말에 매우 비판합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숨겨진 사회 이변이 괴상하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히스테리라고 하면서 이걸 꼬집은 게 프로이트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성욕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국가는 이걸로 남성을 착취해왔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든 성적 사랑이든 전형적으로 남성을 착취하는 수단인데 아직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려는 50대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구 증가에 작동하려면 상속제도를 통한 가족자산, 현대식이면 재벌 상속 같은 걸 허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혼 리스크 더하면 상속의 기회로 유인하고 현금 사회적 손실로 진입장벽을 만듭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통제는 불륜 매출 이상한 음지의 괴상한 현상을 만든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가부장제라고 할 때
보통 이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따스함을 강조합니다. 봐라, 저 모성 있고 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봐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중세 시대에 그런 모성이 발동할 그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걸 안 하면 죽고 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면서도 계속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모 사망률은 더 높아지고 그런 반복이었죠. 생존에 있던 영역에서 이제 좀 도시 위주로 바뀌게 되니까 이런 모성을 강조하면서 봐라, 저렇게 따뜻하다. 그리고 너는 저걸 지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결혼을 하면은 봐, 이런 식으로 네가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결혼하면 이익이야. 세금도 혜택 줄게, 인센티브. 근데 이혼하면은 야, 너 사회적 손실이다. 너 현금, 그리고 이혼남, 이런 식으로. 독신으로 있어? 야, 너 애국심이 부족하구나.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이거 애국심이다. 그리고 이제 군대로 끌려가면 군대는 보통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사실 반쯤 억지로 끌려가는 거고. 뭐 어느 정도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서 마약 수를 쓰고 공창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상하게 돌아가요. 계속 사회의 음지가. 그래서 이런 가족의 따스함을 어필하는 배경 자체가 거의 최초로 한 게 나폴레옹이었어요. 특히 모성을 강조하고. 그럼 농촌 공동체 그 이전 시기 보면은 사실 영아 사망률도 대단히 높은 것도 있는데 만약 산모 사망률도 대단히 높잖아요. 신데렐라와 백설공주 엄마가 자꾸 없는 이유는 산모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상류층이잖아. 상류층도 이 정도인데 하위층 농민들은 더더욱 심했겠죠. 그러면은 이런 농촌 공동체 시절에 산모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빠르게 새로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정확히는 그렇게 안 하면은 생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거 전구가 없던 시절입니다. 낮 안에 최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당시 40세에서 45세 정도까지 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점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더 농사 짓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거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했냐? 도시 같은 경우는 달라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군대에 관련된 비용도 내야 되고 나폴레옹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군대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직업인들이 도시화된 전문 직업인들이 전통적으로 결혼은 좀 시큰둥해요.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독신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것들이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세금을 내면서 결혼 인센티브로 못 받는 싱글세를 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욕들어요. 억울하죠? 억울하면 결혼해 임마, 이거예요. 안 한다? 그래도 안 한다? 너는 무언가 모자란 사람이야. 이 프레임을 가야 됩니다. 이걸 게다가 이 시기에는 집안 친척이나 동네 어른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결혼하라, 나처럼 하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피하려고 르네상스기 수녀 신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귀족 차남이나 중산층 커리어 루트 중에 하나인데 결혼만 하지 않지 연애도 다 하고 출산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따뜻한 가족애로 포장을 해야 됐고 그 시초가 나폴레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자는 굴리고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을 청소하는 노동 분업화를 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거 아니었죠. 그래서 남성의 책임감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대기업에 불만 많은 직원들은 결혼시키라는 말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고볼륨의 일을 많이 해요. 일단 대출도 받고 자차 강요하고 그러면 차량 대출도 있고 회사 못 그만두죠. 이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못 가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인 남자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 여자는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싱글은 뭐예요? 싱글세 내면서 경쟁자에 가깝거나 부족한 인간 취급하고 심하면 애국심 부족이다. 너. 이게 억울한 거예요. 왜 세금은 더 많이 내고 거기에 부족한 인간 취급하고 심지어 이게 양면으로 만약 벌게 된다거나 아니면 집안끼리 결혼해가지고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추가되면 더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남자에겐 강력한 성통제와 권위를 줍니다. 요게 가부장제 시스템이에요. 뭐 노동의 메인은 요쪽이기 때문에 남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그 어느 정도는 이런 면도 있는데 구빈적인 문제, 구빈을 요쪽에 떠넘기기 위해서 남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제가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했지만은 자유연애를 막은 게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에 가까워요. 사실 피자가 생각하기에 가부장제는 저 국민군대화 되면서 더더욱더 역사적으로 남성을 착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용병시대까지는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민군대 시절이 되자 남자에게 기대한 영역이 이겁니다. 남성성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여성성은 이렇게 돼야 되고 바로 어머니의 모성을 강요해요. 바로 따뜻한 가족이라 네 처자식이야. 좋은 어머니가 될 것 같은 여자와 가족을 꾸려야지. 너 안 해? 안 해? 안 해? 너 사회적으로 애국심이 부족하고 뭔가 어디 부족한 인간이구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지켜야지. 빨리 고볼륨으로 일하란 말이야. 기분 좀 나빠도 이거 참고 견디란 말이야. 너 이거 그만둘 거야? 너 처자식 굶어 죽는다? 그럼 너 그러면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거야? 저 책임감 없는 인간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도 네가 지켜야지. 저기 네 처자식 있다고. 야, 네가 빨리 네 처자식이 안 죽게 국가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국민군대 시절부터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여기에 가부장제가 인구 증감에 동작하려면 상속에 대한 손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결혼해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합쳐지는 대신에 대농장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 지금도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둘이서 돈 모으면 빨리 모은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따로 들잖아요. 월세. 내가 300만 원 실제 현금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뭐 월세가 어느 정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남는 돈이 뭐 이래저래 저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50만 원이다. 요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월세가 안 나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이 250이라서 50 정도 더 적어도 월세가 빼고 난 다음에 남는 게 100만 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남는 현금 흐름이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명이라도 추가되어서 10만 원이 더 플러스 되는 순간 5분의 1, 20%가 증대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그런 식으로 모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뭉쳐서 둘이서 쓰는 것보다 적게 쓴다면 당연히 더 현금 흐름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요즘 이제 퐁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쓰는 것보다 많이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러면은 그 돈 쓰는 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거 애초에 가치관대로 안 걸러서 생긴 문제입니다. 경제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랑은 절대 맞춰가야 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맞춰가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집단적인 상황에서 더 나아갈 때 이런 것들에 맞춰가는 것들이고요.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맞춰가는 것들이고, 가치관은 맞추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사람이랑 손절치는 겁니다. 위기가 생길 때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재앙이 돼요. 그리고 그 재앙은 모두에게 퍼지게 돼요. 빨리 손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 받을 이익이 적을 경우, 이렇게 해봅시다. 집안끼리의 결혼이었고, 집안끼리의 결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집안끼리의 결혼이잖아요. 그게 가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은 집안끼리의 결혼인데 가문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의 영역이 적어요. 그럼 자유연애하죠. 너 왜 해? 집안끼리 성통제를 통해서 움직이는 같은 경우에는 소득 동지론이 됩니다. 근데 물려받을 게 적어. 그러면은 에이씨, 뭐해, 자유연애 해야지. 그러면서 소득 동지론이 좀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유연애도 그냥 소득 동지론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각자 도생의 영역에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의 삽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삽질이 생기는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이런 구조 잘 보면 있잖아요. 가부장제는 사실 가부장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대가족화가 중요해요. 대가족화. 이게 1번, 그리고 두 번째 장자상속.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장자상속이란 뜻은 집안의 재산을 통째로 한 명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족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장자가 그냥 대표예요. 대표라서 그 밑에 형제들도 그냥 거기에 살면서 이것들의 사용권을 공유하면서 여기서 생존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그냥 재벌 상속 같은 거죠. 재벌 회사에서 동생이 상무고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은 뭐 그냥 자유롭게 연애하고 여전히 본능적인 관계 구조는 유지가 돼요. 남성은 경제적 증명하고 여성은 여성성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거 솔로로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도 나오게 되고 동성애도 생기고 그런 거죠. 다시 그럼 가부장제로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이건 뭐다? 요거죠. 농노 시스템의 프랙탈 구조. 영주가 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뭐 국가든 모집단이고 그 밑에 대가족 구조는 사실 샘플 구조입니다. 하위 집단. 늑대 구조죠. 늑대 구조. 늑대 공동체가 알파 베타 이건 안 돼. 늑대 집단에서 나온 건데 늑대 집단 알파라는 거 그 리더 계층은 그냥 제일 나이 많은 부모 늑대예요. 부모 늑대. 가족주의니까. 딱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진실입니다. 프랙탈 구조. 뭐 전체적인 국가 구조가 그대로 가족 구조까지 프랙탈화 된다.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은 너 좀 이상한 애네?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 그게 사실 그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관습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농노 시스템에서 어떻게든 도시화된 상태에서 농노 시스템이야 농촌 상태고 도시화된 상태에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국민군대 시대가 되니까 요 버전으로 새로 바꿨고 요걸 최초로 한 게 누구다? 나폴레옹입니다. 즉 농노제의 새로운 형태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1920년대 미국식 가정도 저 살짝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인구가 과도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구빈. 정부 돈 써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해야죠. 두 번째, 노동력은 넘쳐 흐려서 임금이 계속 줄어들죠? 그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데 이게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때도 정부 입장에선 문제가 됩니다. 적당히 저임금이어야지. 적당히 저임금이고 일 많이 한 이런 식으로 돼야지. 과도한 저임금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불러요. 그래서 임금이 높아지면 운영 난이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아니, 임금이 너무 높아지거나 임금이 너무 낮아지면 운영 난이도가 매우 높아져요. 딱 적당한 수준을 바라는데 적당한 저임금에 거기에 생산성 좀 높은 이런 거 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시화 늘리고요. 교육 수준 높이고 의료 수준 높입니다. 빌 게이츠와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아이를 적게 낳더라. 이런 게 있는데 도시의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낮거든요. 도시라는 거는 좀 다른 종류예요. 농촌과. 농촌은 고볼륨의 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고볼륨의 일인데 머리가 좀 멍청해진다고 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도시는 고강도의 일, 인간을 고강도로 굴리는 목적으로 형성된 게 도시입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같은 산업군끼리 뭉쳐서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서비스업이 늘어나죠. 여성 노동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취향이 계속 바뀌어요. 자영업 바뀌듯이.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은 생각하는 건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굴리려고 하지 시기하지도 않고 죽게 두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굴릴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많이 먹을 거랑 그 다음에 제일 이루고 싶은 야망 이걸 그냥 구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당신을 굴릴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고볼륨으로 굴리든 고강도로 굴리든
둘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데 그냥 고강도로 굴리는 게 나을 겁니다. 실패해도 어쨌든 굴렀으니까 케인즈식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고볼륨으로 굴리면은 의미 없는 걸로 구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늘어나서 이제 보통 이런 여성 노동자가 늘어나는데 여성 비율이 안 맞으면은 아이러니하게 또 치안이 안 좋아집니다. 성비가 안 맞으면 치안이 안 좋아져요. 근데 어쨌든 도시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많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문화, 위생, 치안의 안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이나 인도 캐탈라주가 그렇거든요. 인도 캐탈라주, 인도가 출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인구 성장 0%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만, 130만 정도 많네요. 캐탈라주에서 여성이. 그리고 제로 파퓰레이션 그로스. 근데 여기가 뭐? 인도 전역에서 문해력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교육받은 인구 수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무슬림이 25%를 보유하고도 이래요. 즉 뭐다? 도시화를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이며 의료 수준을 높입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인구를 좀 줄어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고민 비용을 줄이고요. 교육 수준을 높여서 세금 창출을 늘립니다. 즉 뭐 정부는 인구가 늘든 줄든 돈을 아끼려고 하고 원래 잘난 사람은 인구가 늘든 줄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을 때 근데 이런 도시화의 방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힘들죠. 농촌에는 남자가 남아도 있고 도시에는 여자가 남아도 오는데 문제는 결혼의 문제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성비 불균형이 깨질수록 범죄가 증가해요. 서부 시대에는 남성 우위였고요. 70년대 뉴욕이나 70년대 뉴욕의 범죄율이 유명했잖아요. 이것도 청년층의 여성 우위였고 전쟁 후 러시아 여성 우위였고 이런 식으로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그럼 농촌에서 남자가 상경한다고 해봅시다. 남자는 고볼륨의 일에서 고강도의 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주거 비용까지 마련해야 됩니다. 이 진입장벽이 혼인 연령을 높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18세기, 19세기 자유연애는 늘어났으나 혼인 연령은 늦춰지고 출산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전통적으로 직업에 언실한 사람들이 결혼 잘 안 해요. 근데 얘들이 돈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요즘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사람과 만나는 것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유형이라고 하잖아요. MBTI로 이야기하면 I 성향. 장기적인 계획을 추구하고 그걸 달성하는 걸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사람과 여러 가지 소통하는 것보다 이게 더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즉 공대형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하면서 정신건강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의 주류가 바뀌게 되면 여전히 근데 사람들과 접촉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처참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게 현대 외로움의 형태입니다. 외로움이 사회 문제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미래에 대한 기획을 세워가지고 달성하는 걸 만족하는 이런 유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딱 2000년 초쯤 기준점과 지금의 기준점으로 해보면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옥시토신 부족이 생겨요. 사랑이라 불리는 감정이 사실 지속하는 게 옥시토신이거든요. 성욕은 도파민일 수 있겠지만은 사랑으로 지속되는 건 옥시토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자식은 예쁘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옥시토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옥시토신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옥시토신이 B를 보면서 발생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은 A를 보면서 옥시토신이 발생을 안 했어요. 그 경우 A라는 사람은 이유 모를 배신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고강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적인 것을 평온을 깨는 불순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제와 가장 큰 차이는 내향적 대가족 제도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옥시토신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가부장제가 가장 큰 차이는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결정이 대체로 늦고 자신의 불쾌함의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바로 어떤 게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손절을 친다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피해요. 그래서 이걸 견디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수렴이 돼요.
정신병이 걸려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선을 넘거나 아니면 아예 강해져서 상종하지 않는 개인주의가 되거나 공적인 일로만 만나고 감정이 엄청 통제되고 무관심해지고 개인주의화가 되는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40세 정도쯤 되면 이제 연차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 못하는 애가 들어와요. 푸닥거리 하기보다는 조용히 해고사로 제출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바로 해고사유 제출합니다. 감정적 소모조차 불필요하게 느끼는 겁니다. 요즘 공감력을 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 중에 있습니다. 옥시토신 현상에 가까워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가 더더욱 이런 게 강해집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감정이 통제되는 사람일수록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은 무관심입니다. 어떤 나르시스트가 오든 뭘 하든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무관심을 가지고요. 감정을 통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잘 될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곁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 짓거리다가 힘이 있는 순간부터 한번 째려보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 사람들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그게 과거랑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번외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데 부모 모두 체계화 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폐 비율이 높았다. 이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엄마의 돌봄으로 조금씩 완화되어 왔던 건데 여기에 관련된 설이 있어요. 일부 자폐증은 옥시토신 부족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얘기가 있거든요. 인구가 많을 때 얘기가 있는데 이 배경하에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서 자폐증이 자폐증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인구가 많을 때는 성통제가 엄격해지긴 하나 실제 여론에서는 성통제가 엄격해지는 거에 순응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타인과 교류에 무관심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게 언론과 여론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성통제를 어떻게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나? 회사 내에서 사내 연애 금지 이거 해서 사내 연애 할 사람들 다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내 연애를 하겠죠. 근데 그건 일부 사례고 대다수는 뭐냐면 타인과의 교류에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강자로 굴리면 사실 한눈을 안 파니까 굴림하면서 더더욱더 영향력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성공 공식으로 동작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인구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할 때는 계획 출산하고 여론으로 성통제 강화하고 인구가 과도하게 줄었을 때는 가부장제와 모성과 가족제도 강조하고 여론은 성통제가 약화되고 이걸 안 했던 국가들은 몰라 그랬어요. 나폴레옹 헛발질이 여기서 나오는데 나폴레옹은 가부장제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최초의 저출산을 겪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목적은 맞았는데 방향은 맞았어요. 방향은 맞았는데 이런 구조주의로 남성상 여성상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모두가 호응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 나폴레옹 법전 보면 간통제 강화, 혼외관계 처벌, 이혼 제한, 여성 권리 강화, 마치 이제 사회가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사회가 미쳐 돌아간다.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요거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있을 거야. 반성 좀 하세요. 그 세상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안 돌아가요. 흔히 생각하는 보수적 가정관인데 이렇게 금지시켜 놓으니까 위선만 가득한 부작용이 많이 하고 나폴레옹 군대 안에서도 공창제를 유지했잖아요. 성욕을 이용해 가지고 좀 전쟁에 써먹으려고. 저는 그래서 가부장제를 뭐라고 보냐면 실제 농민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가부장제가 그렇게 쉽게 동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동네 옆에 있는 집이 내 와이프 처가야.
그리고 동네 저기 위도 어르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농민 공동체에서는 가부장제가 잘 동작하기 어려워요. 이때 나폴레옹 거의 국민군대 시절부터 가부장제가 세게 동작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프랑스는 서민층이 도시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두세 명만 놓을 수밖에 없어요. 물려받을 거 없는 서민층은 가족의 압박을 받기보다는 자유연애를 해요. 계획 출산의 경향이 더더욱 커집니다. 농민이 제일 많이 낳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 봉건제잖아요. 독일은 계속 많이 낳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런 것들 해놓고도 가장 큰 문제, 균분 상속을 법제화합니다. 장자 우선 상속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원래 나폴레옹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혁명했을 때 이걸 그대로 이어온 건데, 귀족이랑 교회 견제 조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농지를 이만큼 소유를 해요. 근데 장자 우선 상속을 하면 장자한테 물려놓고 네 동생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의 대농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균분 상속을 해보면 농지가 쪼개져요. 저거 포도밭 쪼개지는 거 막으려고 우리는 주주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영국과 독일의 대농 체제에 대해서 이게 밀리게 돼요. 근데 저렇게 소농화돼 버리니 되는 걸 막으려면은 쪼개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 소농화되는 것도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자식을 적게 낳아요. 이 상속 제도가 이 저출산 해결하는데 상당히 골치 아픈 이 견제 조치의 스노우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헛발짓이 스노우볼로 계속 작동해서 서유럽 최고의 육상국가를 보불 전쟁에서는 인구가 딸려서 독일에게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프랑스도 독일에게 진 이유가 인구가 딸려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도 독일어권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프랑스어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보불 전쟁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역전되어서 지금도 잘 안 돌아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반대. 장자산속하고 봉건제화된 가부장제, 거기에다 농민 체제잖아요. 대농 체제. 대농 체제고 전통적 봉건제 구조고 인구 증가시키는 데는 최고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진, 종교도 루터교고, 프랑스는 두세 명 아이 낳는 핵가족화. 이 스노우볼 차이가 되게 크게 터져요. 자, 이런 나폴레옹이랑 똑같은 짓 하면서 이상적인 어머니상 띄운 곳이 있는데 나치입니다. 나치. 이거는 나폴레옹보다 더 세게 했어요. 직업 제한. 전문직 여성 배제하고요. 여성 공무원 해직하고, 여판사, 여교수 제한하고, 여성 의사 수 감소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에 대한 교육이나 직업을 제한하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다. 요거 해본 나라가 나치입니다. 요거 해본 나라가 나치예요. 교육 차별하고, 여성 대학 진학 제한하고, 가정교육 중심 커리큘럼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체육 경우는 강화해요. 그러니까 흔히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멍청한 남자들이 하는 소리를 실제로 해본 게 나치입니다. 했죠? 그 낙태 금지, 피임 제한, 독신세 부과, 다자녀 세금 혜택. 이게 국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인권이나 이따위가 다 필요 없이, 그냥 개인의 권리 이따위가 다 필요 없이 필요한 거 무조건 다 하고, 이거 안 하면은 벌점 준다 라는 식으로 다 해봤어요, 나치가. 인류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결혼 인센티브 통제 다 해봤고, 결혼하면 뭐 대출금 탕감인가 이런 것도 해준 걸로 기억을 해요. 자, 독일의 출산율을 그러면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죠. 독일이 봉건제가 무너진 게 언제냐면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정도 되어서 봉건제가 마무리됩니다. 이전까지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요때 오른 게 나치거든요. 요게 정확히는 올랐다기보다는 전후에 오르는 것도 있긴 한데, 도슨 플랜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 수준까지는 못 도달을 했죠.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인구 중계 요 정도입니다. 남자 인구가 요 정도 한 200만 명 죽었나? 예. 200만 명 죽어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심하게 죽었거든요. 500만 명 죽었어요. 550만 명. 부상자는 더 많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 대다수 18세에서 30세였습니다. 전쟁 유망이 700만 명. 그래서 나치 시대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했냐? 나치 시대의 단절로 강제 불임제 폐기하고 결혼 자유 인정하고 개인의 선택 존중하고 자유주의 형태로 바뀝니다. 비혼 출산의 동거 수용도 했어요. 자, 이게 나치 시대 됐고요. 요게 나치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쭉 이어진 나치의 단절입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총 2차 세계대전 49년까지지? 45년까지구나. 요 중간쯤이구나. 예. 요때부터 쭉 증가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터지면서 쭉 내려갔죠. 이걸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백날 돈 쓰고 국가가 구조적으로 통제해봐야 안 나아요. 이건 뭐 저기 국가 사회주의 나치 쟤네들처럼 세금 늘려서 총수요 증가시키기 위한 것뿐이지, 우리가 제공해야 될 건 주택 대출 제공이랑 세금 혜택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 정도 싱글세는 다들 이해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부장제를 통한 남성 여성 착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1920년대 미국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현대식 남성의 정의가 이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가부장제를 만드는 이유는, 페미니스트들은 이게 여성에 대한 착취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노동력이 남성인데 남성에 대한 착취를 보통 목적으로 하고 여성에 대한 구빈을 남성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이 경향이 좀 큽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넘는데. 국가는 돈을 아끼고 싶고요. 국가는 돈 있는 자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고 구빈을 맡기고 싶습니다. 뭐 국민들한테 떠넘겨야지. 각자에게 떠넘겨야지. 그래야 돈이 적게 들 거 아닙니까? 운영 역량의 한계로 떠넘기고 싶은 겁니다. 국가는 사실 회사랑 같아요. 통치자나 사장이나 회사 매출을 증대시키고 싶지, 즉 강대국이 되고 싶지, 직원 임금을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즉 강대국이 되면요, 정치인이나 기득권이 활용할 수 있는 권력이 강해져요. 근데 인구가 줄면은 이 기득권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인구가 많을 때는 이 권력을 강대국화시키고 싶어 하고요. 인구가 적어서 위태로울 때는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된 국가의 권력은 통치자와 기득권의 권력이지만 직원의 삶은 아닙니다. 매출이 올라갔다? 임금 올라가겠네?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임금은 안 올라가요. 왜? 남는 돈이 없어. 즉 보통 사장들은, 통치자들은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거의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즉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왜 국가는 강대국이 되는데 사람들은 못 살지? 이거에 대한 게 보이지 않는 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현대 자본주의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운 자유방임주의라는 건 실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란 단어도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사회주의에서 만들어져서 대중화된 단어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특징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도 있고 있는 단어를 뺏어가요. 현대 자유주의자.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이 자유주의래요. 근데 그 이전에 신자유주의 하면서 자유주의 이야기하는 거는 보수 쪽이었잖아요. 근데 왜 저쪽이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현대 자유주의를 이야기하지? 이거 클린턴 때부터 이어졌는데 진보 진영이 사회주의까지 다 포섭하면서 야, 우리는 그냥 이제부터 현대 자유주의라고 할 거야 라고 단어의 주도권을 뺏은 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뺏어요. 사회주의 진영의 보통 특징인데 단어를 이런 식으로 뺏어요. 하나씩.
정치는 결국 총극입니다. 세상은 멀리서 알콩달콩한 희극인 같지만은 각 가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각 가정을 보면 각자 어려움을 겪는 비극이에요. 단지 행복하다고 스스로 되뇌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유입니다. 이걸 어릴 때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엄청 밥굶으며 살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두 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집은 행복한 집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어릴 때는 그 이유가 뭔지 몰랐죠. 저는 좀 무감한 편이니까.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뭐 여튼 우리 윗세대는 행복해서 이어져 온 게 아니라 강인해서 이어져 왔다는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저 정도로 강합니까? 동시에 약자랑 공동체를 맺어서 얻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사가 아니라 가치관과 강인함이 중요시됩니다. 자, 여기 한 남자의 가장 잘 산다고 알려져 계시는 두 분입니다. 션인 분이랑 차인표 분. 한 남자의 일생을 건 도전이고 목숨을 건 도전이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영상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사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쭉 줄어들어 옵니다. 단지 영아 사망률, 위생, 식량, 수명 연장 등으로 죽는 사람이 줄어든 것 뿐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있잖아요. 선진국들이 합계 출산율 2.1 이하라는 점입니다. 뭐 계속 인구가 더 줄어들 거라는 점이에요. 사회 변화는 더 빨라지겠죠. 2000년대에 가장 큰 또 차이가 생겼는데 미혼율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매우 높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제부터 미혼 출산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싱글셀을 낸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총수요로서 같이 이익을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그 미혼 출산으로 인해서 한 두 명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제도로서 저걸 어느 정도 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게 조직입니다. 이민도 받고 인구가 줄어들면 이민도 받고 어떻게든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생존하지 못해요. 만약 인구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 버리고 봉건 영주 그리고 농노 공동체로 만들면 돼요. 그게 인류 역사상 인구 늘리는데 최고봉입니다. 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집단 농장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되면 결국에는 식량 부족하니까 인구가 안 늘리거든요. 한 가지 명확한 건 현재 미국의 식량 생산은 사실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인류의 식량 생산이 과연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식량 가격이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물론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식량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생산이 이상 증가하려면 아프리카가 생산이 잘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인도도 그래서 수출 중지하고 그러잖아요. 자, 대다수 사람들이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난 거. 일단 사회주의, 권위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남성성을 거의 과격할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그 나라의 특 저출산입니다. 독일, 소련 다 저출산. 뭐 사실 비효율적이니까. 성통제는 식량 작업이 부족할 때 한정된 상황에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긴 현상이다. 실제 출산 억제의 가장 효과적인 건 아예 그냥 농노화 시켜버리는 거. 아예 출산을 증대시키는 농노화 시켜버리고 대가족화 시키고 가부장제화 시켜버려서 남자만 착취하는 거.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요. 아직 말하면서 좀 슬프다. 그리고 출산 억제를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는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고강도의 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결혼은 단 한 번도 실용적인 목적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를 하는 자급자족 농노제가 되면은 출산율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란 측면이랑 무관하고 결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경제적 결합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있잖아요. 인본주의 세계관이 확대된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즉 자유는 사랑이 싹 트는 토양입니다. 자유 없이는 사랑도 없어요. 이건 결혼 생활에도 동일하고요. 개인주의 없이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개인주의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절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르시즘이거나 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뜯어먹으려는 기생충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하거나 기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의 친과 위주로 구속할 겁니다. 뭐? 이들에게 타인이란 건 농노식 자원에 속하는 겁니다. 특히 집속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는 사랑, 신뢰, 신용 이런 거 논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개인의 파편화를 반대하거든요. 사회주의가 특유의 저출산의 이유는 국가 전체의 집속주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집속주의 쟤네들 사실 북한도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대단히 성적으로 경직돼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단히 기괴합니다. 자유 기반에서 인스턴트식 만남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억압을 한다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괴하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집속주의자들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특히 마르크스주의자. 어둠을 물들게 할 존재입니다. 집단주의는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개개인별로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집단에 의탁을 하고 거기서 육성이 되어야만 내가 좀 더 자유가 확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주니어 때 뭐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집단주의에 공헌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배워서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면 이직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월급을 받는 것부터 자유가 취업을 못한 사람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부터 자유가 확대된 거니까 그 단계 중에 있을 수가 있고 집단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공적인 통제와 사적인 자유는 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속주의는 상사의 성격에 맞춰라 건달 조직처럼 돌아가요. 대학원 노예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돈이 아니라 교수의 성격과 기분까지 맞춰야 되는 이런 건달 조직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토양 아래서 자란 게 사랑이면 소유라는 토양 아래서 자란 게 통제입니다. 그래서 후자는 왜 북한이 그러잖아요. 이래저래 경제 성장보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적 행동 원리를 사고관에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집속주의니까. 모두 다 클론처럼 머릿속이 통일되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면 착취하지 않으면 절대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장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뭐 혼자가 되는 순간부터 뒤져요. 홀로 서기가 절대 안 되는 존재들. 그래서 타인을 정신병 초기 증상으로 만들어서 좀비처럼 만들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자, 이 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세상의 상당 부분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가의 통치, 원래 진실은 관심 없으니까. 근데 그게 끌어들이는 도파민이 없거든요. 진실이란 게. 모든 국가의 통치자, 대다수 경영자는 똑같다. 직원의 임금이 올라가기보다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길 바라고 사람들은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면 자신의 임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동상이몽이죠. 그 회사가 가족이라고까지 착각하기도 한다. 맹신이라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 직전에 이런 말 했죠. 직업은 직업일 뿐이다. 회사는 언제든 여러 번 자를 수 있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감동이었는데 일단 자본가잖아요. 자본가이면서 동시에 그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